형편이 나은 중국 기업들은 신속히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정지를 시키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 대량 실업을 의미한다. 도시에는 불황자가 넘치고 농촌은 농민공들이 낙향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다. 지방정부는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로 재정이 피폐해진 지방정부는 돌보지 못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아가 발생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고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된다. 굉장히 무서운 전망이죠. 네. 근데 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라는 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이게 고민을 해보다가 그러면은 어떤 결론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김명수 대표의 어떤 본인의 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야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 특히 독일과 중국의 관계.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의 관계인데 일단 독일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을 해왔느냐 과거의 얘기입니다. 네. 같이 살펴보면은 러시아에 기술을 제공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랑 협력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뭐 미국이 주겠습니까? 일본이 주겠습니까? 뭐 중국이 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국가인 독일이 러시아의 어떤 기술 제공을 해주는 국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대신 에너지하고 자원을 굉장히 싸게 확보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낮은 원가를 가지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를 하면서 유럽의 유로화로 동맹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유럽 내수 시장, 그러니까 유럽을 내수 시장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럼 또 하나가 독일이 중국에도 합작사를 굉장히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기술을 줬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을 확보했다는 중국 거죠. 시장을요. 예. 네. 그게 결국은 독일과 러시아, 중국을 잇는 삼각 동맹이 형성돼 있다. 아, 이게 과거에 예. 안 그래도 독일이 왜 이렇게 예전에 러시아 가스 말고 미국 가스를 사라라고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독일은 굉장히 러시아 가스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동맹처럼 보이지 않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친할까 했더니 이런 역사적 관계가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를 감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유럽이랑 러시아가 친하겠어? 아,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노드스트림을 뭐 막을 때 제일 반대했던 나라, 끝까지 반대했던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독일은 이제 러시아하고의 경제 동맹을 할 수 없는 네. 종결 체계가 됐었고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와서 손 내밀 수 있는 국가가 다시 어디가 한번 있을까? 화면 보여주세요. 러시아가 손 내밀 수 있는 국가는 이제 미국 아니게 됐죠. 네. 일본 아니죠. 네. 독일 아니죠. 중국은 전통적인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결국 한국밖에 없을 수 있다. 오. 그리고 러시아가 제조 기술을 같이 못하게 되면 네. 중동처럼 그냥 자원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 한국과의 관계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아 그리고 한마디 그냥 기후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김명수 대표님의 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읽고 네. 권 팀장님의 해석인 거죠. 그쵸? 아, 네. 김명수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직에 권 기자 그 얘기 아닌데. 그 얘기 아니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김명수 예. 대표님의 책을 읽고 제가 해석한 부분이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이랑 그러니까 미중 관계와 중국과 유럽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뻔히 옆에서 봤는데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책 자금이 확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가지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봤죠. 뭐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유탄을 맞은 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네. 부채가 많은 중국 부동산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은 뭐 헝다 사태부터 문제가 되는 것도 네네. 봤고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글로벌 금리가 올라갔는데 의도치 않게 중국의 금리도 같이 올려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버렸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60% 고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아버리면
여기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그랬던 외국 자본이 네.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겠죠. 네.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경공업 같은 경우는 네. 공장 이전이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베트남으로 금방금방 옮겨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경공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게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네요. 중국에 가서 뭘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이제 다시 돌아보면은 1941년에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를 딱 취했을 때 네. 2차 세계대전이죠. 네.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금수 조치고 그리고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면은 현지의 어떤 제조 산업들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부동산 침체의 여파가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 얘기는 조금은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2010년대 들어서 고정자산의 투자의 90%, 경제 성장의 50%를 부동산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쌍순환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내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뭐 가전제품 새로 사면 보조금 드려요. 뭐 이런 정책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국내 총생산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생산인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60%에서 40%로 축소가 됐다는 겁니다. 내수 산업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줄었다. 네. 예.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라고 살펴보니까 부동산 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부동산 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공급할 때는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유리 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그 원자재의 종합적인 공급 수요죠. 사이드의 수요처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면 우리가 가전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차도 바꾸고 바꿔요. 그리고 좀 집이 좀 좋아지면 네. 차도 바꾸고 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하는 수요의 집합체라는 부동산이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됐을 뿐이고 내수로 전환을 하려고 봤는데 정작 내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전이라든지 가구 같은 이런 전형적인 내수 산업들이 부진하게 되는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단면만 보면 이걸 누가 몰라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중국의 수요를 죽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연결고리까지는 와 굉장히 그 연결고리 잘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금리 올라간 것도 알고 네. 중국 부동산 망가진 것도 알고 부동산은 그 이 수요를 줄이는 것도 알아요. 네, 그리고서 거기에 뭐 내수 산업 키운다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 얘기했던 것도 알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구나라는 연결고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이 좀 부실이 되면 네. 지방은행이 거기다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영은행들은 부동산 대출 잘 안 해요. 네. 건설 기업들한테 대출 잘 안 해주는데 지방은행들에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연쇄부도 위험에 노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산업 침체의 문제도 있고 이게 짓다 말면 네. 청약 받아놓고 짓다 말면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심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꽤 장기적인 시각과 국제 정세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방 정부가 부실화가 됐는데 중국 지방 정부죠? 예, 네. 중국 지방 정부가 부실화됐는데 요때 부실화되는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LGFV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방 정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지방 정부가 이른바 채권을 발행해 갖고 자금 조달을 한 건데 이 채권을 누가 샀냐? 유럽계 금융회사가 산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방 정부가 지방 은행이 네. 뱃째라 음. 나 못 갚는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네. 뱃째라를 해버리면은 그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박살이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 네. 레고랜드에 대한 그 채권 보증을 강원도가 했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근데 강원도가 만약에 안 갚는다 해버리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럽계 금융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유럽계 금융회사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소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은 그 지방은행이 일단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유럽계 금융회사한테 돈을 갚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방은행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이른바 출자 전환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볼게요. 부채가 음. 자본으로, 네. 자본은 주식이죠. 네.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국영은행이 지방은행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방은행의 주식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리고 지방은행이 이걸 하는 이유가 건설회사에다 빌려줬던 빚이 부채. 부실화됐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럼 건설회사에다가 빚을 내주고 그리고 건설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방은행이 건설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빚이 주식이 된 거니까요. 예. 네. 그러면 건설회사 주식을 지방은행이 갖고 있고 지방은행의 주식을 국영회사가 갖고 있고 네. 그러면 국영은행이 부동산 전체를 국유화를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구조조정은 네. 결국 중국 전체의 부동산 산업을 국유화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국영은행이라고 돈이 무한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국이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 국채를 사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은행들이 그럼 안 사주면 어떡하냐? 네. 안 사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 정부가 부실화가 돼서 유럽계 금융회사가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계 금융회사한테 빚을 중국의 지방 정부가 유럽계 금융회사한테 빚을 먼저 갚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같이 이게 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면 예. 야, 우리가 제안한 거 안 받으면 어쩔래? 니네 망하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유럽계 금융회사는 부실한 그 지방 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얘를 상환받고 다시 국채를 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 국채를. 예, 그럼 유럽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국의 신용 등급에 목을 매게 되는 네. 어쨌든 그래도 지방채보다는 국채로 네.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2011년에 그리스 국채를 네. 프랑스 은행이 인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그리스를 뭘 믿고 네. 라고 할 때 3년 후 ECB가 장기 채권을 환매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뒷배가 있었군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국 정부가 야 내가 갚아 줄 테니까 네. 아니면 환매해 줄 테니까 우리 지방 정부 채권 좀 그냥 적당히 받고 네. 우리가 이거 전체 부동산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지원해 줘. 네.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일은 40여 년간의 중국이 시도해 왔던 자본주의가 종결된다. 아,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예. 결국은 부동산이 국유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채권을 대량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중국의 채권을 대량 소유한 유럽계 금융회사들은 중국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은 부동산을 국유화시켜서 좋고 예. 중국은 유럽계 금융회사와 유럽과 경제 공동체가 돼서 좋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럼 미국이 이 꼴을 그냥 볼 것인가? 네. 라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안에서 지방정부 채권이 부실화됐을 때 유럽계 금융회사가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은 네. 만약에 그거 배째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의 밀착 관계가 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김명수 대표님의 어떤 뷰인데 네. 실제로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은 중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프랑스계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네. 중국 재정부가 뭐 거의 조 단위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나고 와서 마크롱 대통령과 야 여기서 우리가 채권 발행하면은 그 돈을 좀 사서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나면은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어느 순간 발표를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고서 뉴스플로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추 맞는데 네. 정말 이런 일,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으로 내두겠지만 네. 나머지 그 중앙에 있는 정말 자기네 내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산업들은 전체를 그 국유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면적으로 어떤 이벤트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벤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채권 발행하는데 프랑스 은행들이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프랑스 애들이 많이 사가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왜 둘이 만나고 오면 꼭 채권을 발행할까? 발행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부양책 한다 그래가지고 채권 발행한다는 기사를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둘이 만나고 왔었다는 기사는 또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미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8년의 기간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 다 이렇게 쫓아내고 네. 그리고 미국에 투자한 회사들 막 갈궈가지고 투자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연기금이나 PF나 이런 데가 중국 투자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미국 자금은 최소한 달러가 글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간접 투자로는. 네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올려서 중국에 대한 사실상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네. 거기서 외국 회사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간접 자본으로도 안 들어가고 네. 거기에 그린필드 투자도 안 들어가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중국이 뭘로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맞죠. 지금 물 한 개 물건. 물건 팔아서 벌어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제품에 뻔히 보이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네.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기업 자살행위에 차원에서 보면 가깝죠. 예. 적자로 계속 물건을 밀어내고 있는 건 뭐 생태계 교란 이걸 떠나서 예. 그냥 본인 스스로 자살행위죠. 그렇죠. 근데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라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네. 아예 막혀 있는 달러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수출이 되는 거고 네. 수출을 위해서는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밀어내기를 해서 공장을 돌리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적자가 나는 것보다 외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네. 이 밀어내기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김명수 대표님의 글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대로 네. 갖고 왔습니다. 형편이 나은 중국 기업들은 신속히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정지를 시키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 대량 실업을 의미한다. 네. 도시에는 불황자가 넘치고 농촌은 농민공들이 낙향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다. 저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는 이들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로 재정이 피폐해진 지방 정부는 돌보지 못한다. 네. 중앙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아가 발생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고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된다. 굉장히 무서운 그렇죠. 전망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한국은 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가 전체 생산량의 그러니까 전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거의 3배가 됩니다. 네. 우리가 쓰는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걸 생산해요. 2배는 수출. 수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70%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되는 나라에서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는 그 물량들이 결국은 우리의 수출 시장에서 가치 경쟁을 하는 구조가 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도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거는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걸리고 그럼 미국 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그 덤핑 치고 있는 그 경쟁을 네.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그나마 대안이라고 제시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조선업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은 이게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이걸 조선업 공장을 좀 옮긴다고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다가 많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사들이 거의 한 3년치 정도의 일감들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명수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예전에 좀 혹한기를 겪으면서 중소형 조선사들이 남해안에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 네.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수를 통해서 조선업의 캐파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조선업의 상당 비중을 우리나라가 좀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자동차 산업은 좀 빠져나갔지만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표님의 그 마지막 멘트 있잖아요. 그걸 네. 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 불안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제조업 기지를 옮길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좀 대기업일 거고 예. 그 대기업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사실 소득이 좀 높을 거고 대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중국을 비유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중기업, 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하는 게 있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진출할 때 좀 같이 네. 진출하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그 글로벌 전략을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같이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좀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지를 좀 크게 남겨놓는다거나 네. 그런 식의 이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이게 그 어쩌면 우리는 미국의 주요 그 관심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을 상대하거나 유럽을 대하는 그런 전략에 있어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유탄을 맞을 때 그 전략의 파트너로서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미국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안보 차원이나 경제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전략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 전략이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너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뭐 유럽이랑 중국이 뭐 금융 공동체가 되고 네. 뭐 중국의 뭐 제조업이 몰락하고 이게 굉장히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볼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보면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큰 전략 속에서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네. 고민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좀 본인에게 직접 듣고 싶었는데 김명수 대표님이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이런 거 대표하시다가 네. 지금 HDD 조선에 현대 HDD 현대 현대 지주에? 기주가 계세요. 가셨구나. 근데 이게 뭐 그럼 나오시기 힘드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가실 거라 조선업 잘 될 거다 이거 얘기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어쨌든 그 조선업에서 뭔가 미래를 보고 싶다는 칼럼을 좀 쓰셨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신 거 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과도한 이야기였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한 메시지를 주었던 김명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최근 신용평가사가 들려주는 산업 이야기 5편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